한 무죄는 주기 후에 흉노와 대결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기 전에 잡혀와 있던 흉노인 포로를 신문했습니다. 포로는 무죄에게 월지가 흉노의 공격으로 크게 패하였고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도망친 상황이며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죄는 기회가 왔음을 확신하고 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파견할 사신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나라에서 서방을 경험한 관료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선뜻 자청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장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대략 기원전 2세기 정도의 중앙아시아의 형세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제 북쪽이 흉노가 되겠고요. 남쪽이 전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트리아, 대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대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면 파르티아, 안식국이라고 불렀죠. 파르티아가 있고 더 이제 왼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월지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다리아 옆에 써 놓았지만 반드시 여기 있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 흉노의 공격으로 계속 서쪽으로 밀려서 내려가다가 이제 박트리아를 잡고 밑으로 인도 쪽으로도 내려가기 때문에 대월지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쓴 강거나 대환이나 신독 이런 것들은 다른 조그만 소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소는 흉노에 복속되어 있는 국가가 되겠고요. 이 농서는 국가는 아니죠. 이제 농서는 그냥 지역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건은 장안 밑에 있는 현재의 섬서성의 한중시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서쪽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제의 명령을 따라서 기원전 139년에 흉노 출신의 길 안내자였던 간보를 비롯하여 약 100여 명의 종자를 이끌고 장안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건 일행은 출발하자마자 농서지방에 다다랐을 때 당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흉노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쭉 선우정이 있는 쪽까지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의 선우가 월지는 우리의 북쪽에 있다. 그런데 왜 월지에게 사신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 내가 너희 나라를 지나쳐서 남쪽에 있는 월나라에 사신을 보낸다고 한다면 나를 그냥 보내주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흉노의 선우는 한 무제가 월지와 동맹을 맺고 자신을 협공하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장건은 이때부터 약 10년간 흉노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고 자식도 얻으면서 살아갔죠. 일견 포로라고 하면 적진에서 곤욕을 치르며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포로들이 무조건 감옥에 갇혀서 힘든 생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100년 전쟁 중에 포로가 된 프랑스의 왕 장 2세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오랜 시간 동안 영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신의 몸값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신이 프랑스로 돌아가 스스로 몸값을 마련해서 지불하겠다며 영국을 설득해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 2세도 결국 자신의 몸값을 마련하지 못하자 스스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죠. 장건이 포로로 잡혀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키웠다는 이야기나 장 2세가 자기 몸값을 직접 마련하겠다고 프랑스로 돌아간 일화는 지금 같으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볼 때 옛날에는 오늘날의 제네바 협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아니면 장건 같은 경우에는 훗날 장건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뒷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대비책이었을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장건은 흉노에게 잡혀서 약 1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기원전 129년에 드디어 흉노를 탈출해서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월지가 가까이에 있는 대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대월지로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박트리아를 굴복시키고 편안한 생활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무제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건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 흉노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쿨룬 산맥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강족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 귀환을 시도했는데요. 이 강족을 따라서 가는 루트를 청해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해로를 지나다가 이번에도 흉노에게 잡혀서 다시 한번 선우정으로 끌려가게 되죠. 따라서 또다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곧 흉노의 선우가 죽고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노에서.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기원전 126년에 흉노인 아내와 간보를 데리고 장안으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발할 때 장건 일행은 100여 명이었지만 13년 후 장안에 돌아왔을 때 장건과 함께한 사람은 아내와 간보뿐이었습니다. 간보는 흉노인답게 활을 잘 쏘는 사람이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 활을 쏴서 짐승을 잡아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죠. 어쨌든 돌아온 후 장건은 자신이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보고서를 무제에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사마천 사기 대환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략히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환은 흉노의 서쪽에 있고 한나라에서는 정서쪽에 해당하며 말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밭을 갈아 벼와 보리를 심어 주식으로 삼습니다. 한열마가 있으며 창과 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강거, 서쪽에는 대월지, 서남쪽에는 대하, 동북쪽에는 오손이 있습니다. 먼저 강거는 대환 서북쪽으로 2000리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월지와 풍습이 같습니다. 대월지는 대환 서쪽 3000리 있는 곳에 규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규슈는 아무다리아 강을 말하죠. 그 남쪽에는 대하가 있고 서쪽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대하는 정착 생활을 하고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데 대환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대장군이 없고 군사가 약하며 싸움을 싫어합니다. 오소는 대환 동북쪽 2000리 되는 곳에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흉노와 풍습이 같습니다. 활을 잘 쏘고 용감하며 지금은 세력이 커져서 흉노에게 보냈던 인질들을 모두 귀국시켰습니다. 안식은 대월지 서쪽 수천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농사를 짓고 벼와 보리를 경작하며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안식은 땅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교지는 안식 서쪽으로 수천리가 떨어져 있고 서해에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는 덥고 습한데 농사를 짓고 벼를 경작합니다. 안식이 이 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장건이 장안으로 돌아온 후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보면 그가 대하에 있을 때 사천지방에서 생산되는 죽장이나 옷감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구했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이것은 신독에서 들어온 물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건이 생각건대 신독에 촉지방에 물건이 있다라는 것은 뭐 솜사성 밑에 이제 사천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대략 이쯤이라고 하면 신독과 사천이 서로 교역을 했으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신독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이 강족의 영역을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 돌아서 가자니 흉노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불편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장건이 무제에게 신독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촉도를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촉도라고 하면 이제 뭐 촉에서 출발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무제의 명으로 장건이 이번에는 기원전 124년에 직접 쿤밍까지 내려가서 촉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쿤밍이면은 이제 윈난성이니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대충 요 정도가 쿤밍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가 가로막혀져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책에서는 뭐 히말라야 때문에 못 갔다, 뭐 다른 책에서는 뭐 울창한 삼림이나 혹은 뭐 풍토병이나 불황민들이 막아서 못 갔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테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장건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한 무제는 장건이 돌아오기 약 7년 전쯤인 기원전 133년경에 북쪽 변경의 마읍이라는 곳에서 흉노 선우를 유인해서 포획하려던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마읍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마읍사건 결과 드디어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원전 129년경이 되면 양국은 전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장건이 위와 같은 서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귀환한 것이었죠. 그리고 흉노는 장건이 돌아온 약 3년 후인 기원전 123년경에 한나라가 막북에서까지 작전을 펼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근거지를 막북으로 옮겼습니다. 장건의 귀환과 흉노의 북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책은 아직 읽어본 적은 없지만 대장군 위청이 흉노를 정벌하러 출전했을 때 장건이 위청을 보좌하는 역할로 같이 출정해서 행군했고 그 공으로 박망후라는 관직에 봉해지게 된 점을 볼 때 장건의 정보가 흉노의 북천에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기원전 121년에 한나라 장군 이광이 4천의 병력으로 우북평을 출발하여 북벌을 했을 때 장건이 1만여 병력을 이끌고 길을 달리하여 출발했는데 이때 늦게 도착해서 전투를 어렵게 만든 결과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속죄금을 내고 평민으로 강등당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게 되죠. 이때가 기원전 121년경인데 그가 비록 박망후 자기를 잃기는 했지만 그만큼 서역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무제는 필요할 때마다 장건에게 서역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장건은 관직을 잃은 후에도 황제의 곁에 있을 수 있었죠. 그 결과 기원전 119년에 장건은 이번에는 흉노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텐샨 산맥 북방에 오손과 동맹을 맺으면 흉노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제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사절로 오손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무제는 그를 중랑장에 임명하고 300여 명의 사절단을 오손에 파견하게 되죠. 하지만 내부의 반대에 의해서 오손이 한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장건이 이때 오손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신의 수하들을 대거, 대환이나 강거, 대월지, 박트리아, 신독, 파르티아까지 모두 다 파견해버리면서 한나라가 서역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 시기에 오손에 머무를 때 비로소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나라는 중앙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외교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원전 115년 오손에서 귀국한 장건은 그 공으로 무제로부터 대행령, 즉 이민족에 관한 사무를 보는 관직을 수여받고 직을 수행하다가 1년 후인 기원전 1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마천은 장건이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통했다면서 착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황하의 근원에 도달했다고도 표현했는데요. 이는 사실은 아니지만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끝까지 가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존경을 담은 말이겠죠. 이번 장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록된 역사에서 이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포로로 2번이나 잡히고 다시 탈출하고 미 개척지를 개척하고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다가 자기가 포로로 잡혔던 곳으로 또다시 파견 가고 이 정도면 장건이라고 쓰고 역마살이라고 읽어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